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태형건설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어제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자구안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자회사 중에 하나를 팔았습니다. 태형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화학 창고업 하는 자회사를 하나 팔았거든요. 거기서 한 1,5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추가적으로 한 그 매각 대금 중에 한 29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블론 리조트라고 하는 골프 관련된 자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비트라고 하는 뭐 폐기물 관련된 자회사도 있는데 여기를 매각해서 요 매각 대금으로 태형건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다른 또 자회사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한 1조 6천억 정도의 패키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어제 얘기의 골자, 그러니까 태형건설 쪽에서 제시한 안의 골자였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이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지금 평가가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어쨌든 채권단의 반응은 굉장히 좀 차가웠던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유는 금액적으로 봐도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 그 윤세영 회장이 얘기한 지금 태형건설에서 갖고 있는 우발 채무, 부실된 채무의 규모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나온 자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조 6천억 정도의 자구안입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정도가 모자란데 1조 6천억을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거냐? 결국은 채권단에서 이거 손실을 떠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제 채권단의 얘기는 이게 그 태형건설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그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한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의 중심에는 역시 이제 TY홀딩스, 태형그룹의 지주회사죠. 갖고 있는 SBS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매각할 것이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 윤세영 회장이 사재 출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사재 출연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말 태형건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그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이제 채권단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말지 이제 채권단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서는 사실 아직은 채권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월 11일 안에 태형건설에서 다른 그러니까 보다 업데이트된 조금 더 채권단이 보기에 진정성이 보이는 안을 들고 올 경우에 이제 그걸 갖고 1월 11일 날 다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하나 놓친 부분이 그 태형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자회사를 팔았는데 그 1,5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500억 원 중에 사실은 한 800억 원 정도를 태형건설의 빚을 갚은 게 아니고 TY홀딩스의 빚을 갚고 그 당시 태형건설에다가 지원한 금액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단에서는 더 지금 TY홀딩스 쪽에 어떤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태형건설로서는 추가 자구안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된 자구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채권단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채권단 채권액 기준으로 75%의 동의를 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워크아웃보다 조금 더 약한 형태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회생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협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단이 100%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대신 기업에는 간섭이 좀 덜 하죠. 워크아웃보다. 근데 이제 태형건설이 자율협약을 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자율협약이 안 된 이유가 채권단 중에 그러니까 100% 동의가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SBS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SBS 지분을 일부 매각할 거냐, SBS 지분을 갖고 담보를 잡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태형 측은 못하겠다. 그리고 채권단에서는 그거 해야지. 사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태형그룹의
가장 어떤 자산 가치가 높은 부분인데라고 예. 얘기를 하는 부분, 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SBS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용해서 태형건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냐, 요래야지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자금 사이에 시장이 원하는 자금과 태형건설이 지금 자구안을 내놓은 자금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이 메꿔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총수일가의 사재 출연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국 이것은 태형건설을 살리겠다라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로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추가 자구안을 통해서 워크아웃이 동의를 받게 된다, 이러면은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1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해서 워크아웃이 이제 시작이 되면 결국은 어떤 것들을 이제 워크아웃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방식은 지금 이 구조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데 한 4월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4월에 2차 협의체, 그때 이제 채권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앞으로 기업 개선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한 5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구조 조정 단계, 워크아웃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럼 반대로 끝끝내 워크아웃을 이제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태형건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법정 관리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단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해서 기업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주 계약을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외환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을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영권은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에 예. 어느 법정 관리한 기업이랑 예를 들어 수주 계약을 하고 그 기업에 납품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영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법정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관리했어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존속 가치가 기업을 이게 매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기업을 네. 청산할 수도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부도까지 되게 되는 거고요. 예. 결국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여기까지 갈지 사실은 그것은 조금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제 묘한 일이 벌어졌죠. 이 태형건설과 관련한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한 중순부터 태형건설 워크아웃 소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장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형건설 주식이 급락을, 그리고 태형건설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판 걸 개인들이 산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조금 더 싸진 거, 그리고 향후에 정부가 어쨌든 들어와서 혹은 채권단이 들어와서 지원을 발표할 거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PF 문제에 어떻게 보면 서막인데, 이 서막에 있어서 향후에 부동산 PF가 조금 더 우려가 됐을 때 네. 아예 일찍 부실화되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정부나 채권단 쪽에서 이게 개입할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요것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어제 그 태형건설의 어떤 자구안 발표 이전까지는 결국 자구안이 꽤 괜찮은 게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좀 쌌을 때 샀다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발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번 이 태형건설 사태가 결국엔 태형건설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도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형건설발로 시작된 어떤 자본시장의 채권의 경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태형건설, 저희가 보통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태형건설로 시작된 이 부동산 PF 혹은 건설업 관련된 어떤 이런 신용시장의 경색이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건실한 건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너네 건설 기업이잖아. 그러면 태형처럼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금리의 자금 조달을 해야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건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점점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사실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 저희 금리 올라가기 전에는 예. 한 3, 4% 정도로 이게 발행이 되거나 혹은 부동산 PF 대출이 나왔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금리가 12%, 13% 정도까지 거의 뭐 금리가 거의 9%, 10%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2%, 13% 대출을 해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예. 저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건설발 이 자금 경색이 이제 채권 시장 자체 금리 조달 금리를 채권 조달 금리를 좀 밀어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추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에 관련해서 태영건설의 채무가 이 금융권에 노출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이게 금융권의 리스크로도 좀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건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금융권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은행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권에 있는 그러면 부동산 PF의 부실, 연체율 같은 것들을 최근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금 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부동산 PF 연체율 높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주로 비은행권,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예. PF 연체율이 높은 거고요.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낮고 예. 은행권에서 지금 태형건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안만 제대로 나오고 워크아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뷰는 이 태형건설발 어떤 이런 사태가 저희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네. 그렇게 시장 전체를 얼릴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혹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행인 점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는 사실 저희가 금리 인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어쨌든 간에 거의 이제 종료되는 것으로 기조가 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 시점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조금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나았지 않을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동산 PF의 부실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은 금융당국이나 옥석을 가려서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부분들은 살리고 수익성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조조정의 절차를 겪는 과정, 그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건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얘기한 건 금리를 3월부터 인하할 거라는 건데 예. FOMC 의사록은 그냥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FOMC의 예. 관점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FOMC가 2024년에 금리 몇 번 내릴까라고 점도표를 한번 찍어보니까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6번 정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굉장히 큰데 어제 의사록에서는 그 연준의 그 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는 느릴 거고 예. 우리는 한 3번 정도 2024년에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뷰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과 이 연준 사이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여전히 간극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향후에 언제 금리를 내리고 얼마나 내릴지 미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해서 나오는 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실제로 사후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조정한 걸 찍어보니까 시장은 항상 추세적으로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정도의 간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 1월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시장과의 간극이 좀 좁혀지고 3월쯤 가면 조금 더 향후의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도하게 보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속도에 있어서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연준보다는 인플레이션 빨리 잡힐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좀 이제 내려줘라는 시장의 바람도 그 안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